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9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그쵸? 오늘은 이제 10월 첫 거래일이 되거든요. 자, 9월 마지막 거래일, 9월 달 여러분들 이제 뭐 매도가 어떻게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수익률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10월 달은 여러분들 정말 성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10월 첫 거래일 한번 신나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 번씩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리텔님, 박춘아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님, 미드콘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인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10월 달에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바람님, 장희진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나을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자, 10월달 첫 거래일 성투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파이팅 있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를 좀 봐야겠죠.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상모님, 김정현님, 진희투님, 윤나마님, 대막바자님 성투하실 겁니다. 나이스요. 네, 블랙아웃님, 찌나, 네, 반갑습니다. 쓰리레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인사 여기까지 먼저 드리고,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 일단은 미증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전형적인 어떤 전약 후강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여주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 어제도 2% 정도, 그리고 2.65% 정도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는요. 상승 마감했어요. 전형적으로 전약 후강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그 셧다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증시는 뭐 셧다운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뭐 그까짓것 하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보였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장중 대체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입니다.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였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그러니까 반등 탄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그 정오까지죠. 정오까지 미국 의회 합의가 없다면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오늘 오후 1시가 될 거예요. 오늘 오후 1시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민주당의 예산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셧다운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뭐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뭐 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뭐 영향을 줬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94.2가 발표가 됐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시장 전망치가 96이었으니까 전망치도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웃겨요. 그죠? 아이러니한 게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미국 경기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도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후강의 흐름들이 나왔던 거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일단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7주짜리 임시 예산안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셧다운이요. 2주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지수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거고 근데 보시면 결국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하게 되면 우리 너무 우려만 생각하지만 외신 분석들을 좀 보게 되면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행정인원 그 감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장의 행정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어떤 표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셧다운 우려가 결국은 오바마 케어 관련된 이슈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출근길 주식을 매일 이제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도 이 영상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제가 웬만하면 매일 이렇게 그 짧은 분량의 쇼츠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어제 이 셧다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는 김에 제 개인 유튜브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결국 이거예요. 셧다운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의 차이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례를 봤을 때는요, 미국 정부의 어떤 셧다운이 그 자체만으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결정적이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이상 혹은 장기화가 되거나 혹은 셧다운 플러스 알파죠. 글로벌 경제에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불안 요인과 합쳐지게 된다. 결합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 특성상 코스피에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미증시를 좀 더 많이 말씀드렸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슈도 있습니다. 졸트보고서 뭐 발표됐고 이런 얘기 쭉쭉쭉 나오는데, 자, 이슈도 있지만 그만큼 미국의 어떤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좀 더 할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시장의 이슈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거의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새로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를 하려는 움직임, 어제 매도해야 목요일날 추금이 되겠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 내일, 그리고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지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이슈가 굳이 나올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겠죠. 왜? 연휴가 기니까요. 맞습니까? 네, 블랙아웃님, 레빈님까지 인사드렸고, 홍기수님, 네, 오창준님, 연리진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슈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색다른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일단 경주 에이펙이죠. 경주하면 에이펙. 그리고 여기에서 한미 간, 한중 간,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10월 30일, 11월 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배경이 서울보다는 경주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 계기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양자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를 할 것이다. 그 방안을 좀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빨리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합의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이제 내용들을 잘 조율해야겠지만 빠르게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방한 기간 내내 경주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신라 호텔 이슈 아시죠? 여기 결혼을 예약하신 분들 일괄적으로 취소가 됐었고, 뭐 여기에 보상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다시 한번 원래 일정이 됐습니다. 신라 호텔 예약했던 중국 측에 예약했던 부분들이 이제 취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서울이 아닌 경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몇 박 며칠이 아니고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이틀이니까 어쩌면 당일치기 형식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11년 만에 방한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경주보다는 또 서울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명확한 그 스탠스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은 알아도 공개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방한을 할 것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 변수라는 건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경주 외에도 서울에도 숙소를 구해놓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일정에 따라서 어쩌면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니까 저와 함께 계속 이 내용들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우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한 달 이제 10월 1일이니까 딱 30일 남은 그 일정이잖아요.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에이펙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좀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보시면 자, 에이펙에서 북미회담 성사가 될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어떤 그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는데 여기에 좀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잖아요. 원래 이 에이펙이라는 건요, 경제협력을 위한 어떤 그 다자 그 포럼입니다. 포럼인데 주요국 정상국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 번외 이벤트라고 할까요? 번외 외교 이벤트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한국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여기 플러스 알파 김정은까지 지금 계속 어떤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펙에 지금 21개 회원국이죠. 그리고 한국 비롯해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 정상이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 참석 여부부터 양자 혹은 뭐 삼자회담, 다자회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2차 에이펙 정상회의도 아마 관세라든지 그쵸 무역협정이라든지 AI 등이 주요 의제로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쵸 관세 협상이 가장 큰 어떤 포커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보여지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교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하고요. 그리고 아마 잠재적인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트럼프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첨언을 하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대화를 하겠다. 이런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떤 조건, 전제 조건 없다. 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만남이 성사되느냐, 뭐 이제 딜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오게 되면요.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자, 웃긴 게 북한에서는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강조를 했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전략적인 이야기를 했죠? 유엔 총회에서 이제 EN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그쵸? 이 END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END 합치면 뭐예요? 엔드, 그쵸? 이 버전을 제시를 했고 결국 이제 중국 비핵화 로드맵도 제시를 한 건데 북한은 여기 또 반발을 했었죠. 자, 어찌됐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길 원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다른 국가로 인정을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단 국가가 아닌 그냥 아예 독립적인 국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지금 북한이 여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몇십 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핵화든 뭐든 노딜보다는 아마 스몰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요. 오케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하면서 더 이상 핵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핵무기 개발을 자제시키면 그만큼의 여력을,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을 오로지 중국에다만 할 수가 있어요.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러시아도 신경 써야 되고 북한도 신경 써야 되고 중국도 신경 써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딱 관심에서 이제 멀어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관심을 오롯이 중국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미국 입장에서도 어쩌면 노딜보다는 스몰딜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만약에 그렇게 스몰딜이 됐다라고 하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금이환영해가지고 내가 한국 전쟁을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 몇십 년간의 어떤 분단 국가의 전쟁을 끝냈다. 그러면서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 그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다자회담, 한미 정상회담, 뭐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북미 회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가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슈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뭐 조선 쪽도 갑자기 간간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뭐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슈가 좀 있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예요? 최근에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의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디램 시장, 범용 디램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공급자 재고가 3.3주까지 떨어지면서 역대급 저점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들을 전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교체 수요라든지 DDR5로의 전환, 그리고 소캠 이런 신규 메모리 탑재 제품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아마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램의 어떤 가격 상승,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어쩌면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구조적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고 구조상 공급자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그렇죠? 결국 구매자가 원하는 시점에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매자가 일정 수준 재고를 좀 쌓아두더라도요. 조달처, 그러니까 수요자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지금 교체 수요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서버 어떤 그 증설에도 지금 DDR5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DDR4하고 DDR5 가격이 역전되면서 또 고객사들이 DDR5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이제 2026년 내년이죠. 엔비디아 차세대 이제 서버 플랫폼 루빈에 소캠2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소캠 뭐예요? DDR5 기반 차세대 모듈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대역폭을 좀 높이고 지연 시간도 뭐 줄일 수 있어서 고성능 컴퓨터 수요 확대에 이제 적합한 그런 반도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시장에서도 DDR7 이제 7이 도입되면서 아마 고성능 GPU 그래픽 카드 수요가 전반적으로 D램을 이제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용 D램뿐만이 아니고 뭐 서버, 모바일, 그래픽 이런 전방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D램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격 인상까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램하고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증설해서 많이 주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공급 측면에서 이 확장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HBM3 12단 통과, 그죠? 그리고 HBM4 인증 준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TSV 캐파를 늘려야겠죠. HBM3, HBM4의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그 실리콘 관통 TSV 이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요. 범용 D램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창신 메모리도 이제 범용보다는 HBM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어떤 그 주요한 키워드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AI 붐이라는 그 요소, 주요 키워드. 여기에 있으면서 어쨌든 그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의 양상을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아마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뭐다? 범용 D램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창신 메모리 어쨌든 HBM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관련된 증설을 캐파를 좀 늘리려고 하지 이 D램 범용 D램 메모리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들 수요와 공급 이런 차이들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때리고 저기에도 때리고 여기에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볼까요? 어제 한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인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그죠? 그러면서 구리까지 이야기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자, 일단 철강 알루미늄은 6월 4일 관세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4월 2일 25%, 구리 8월 1일 50%, 의약품 이번에 이야기돼. 의약품은 참 이야기가 좀 많죠. 원래는 1년 6개월인가요? 2년인가요?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의약품 관세를 100% 하겠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에 그 럭비공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틀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변수를 하면 진짜 완벽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됐다. 주방, 욕실용품, 뭐 대형, 중대형 트럭, 목재, 반도체, 항공기, 로봇산업, 의료기기. 그죠? 반도체는 100%. 근데 여기가 이제 발효일이 미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미국 어제 보면 철강, 알루미늄 보시면
내용들을 보시면 자,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영화에까지 100%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어제 내용 잠깐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 만든 영화가 아닌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내용을 좀 팔로우업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저는 묶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가 뭐예요? 차기 대권 어떤 그런 인물로서의 어떤 입지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공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커니즘도 섞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영화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하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가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가구를 수입하는 나라에도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까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구를 좀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구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한테 빼앗긴 어떤 그 가구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세부 내용은 추후에 발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뭘 계속 위대하게 만든대요. 그쵸? 마스가, 그죠? 망가, 뉴클리어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긴 뭐 발음상 일단 어쨌든 뭘 계속 다시 위대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어제죠. 그러니까 목재 제재 목가공, 목재 제품 이런 수입에 대해서 최대 50%입니다.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을 했어요. 아까 미정이었잖아요. 그죠? 목재라든지 이런 건 미정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포고문에 서명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자, 연목재라든지 제재목 수입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주방 캐비닛, 뭐 세면대 또는 목재 이 가구류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포고문에 따르면 관세는 이제 언제부터냐? 오는 10월 14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0월 14일부터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보통 이제 10월 15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재 가구류에 대한 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는 10월 14일부터 발효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50%로 인상이 됩니다. 50%로 인상이 돼요. 근데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무역 그 관세부가 있어서요. 무역협정 체결국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됐어요. 포고문의 영국산 목재 제품의 관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고 유럽연합 및 일본산 제품의 관세율도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의약품도 유예기간 후에 200% 관세 부과해서 100%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일본과 유럽연합은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때요? 자, 한미협상을 했는데 서명을 못했죠. 합의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연합의 어떤 최애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이 최애국 대우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유리한 입장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 뭐 대미 투자 증액이라든지 3,500억 달러 선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최애국 대우를 받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갑자기 그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막판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사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런 섹터들과 테마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가 제가 또 그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쇼츠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지루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자, 10월 첫 거래일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